이 사연은 충청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아침 8시, 낡은 한옥의 거실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 순자의 아침 식사를 차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45살의 영희에게 이런 아침이 반복된 지도 벌써 2년째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영희가 밥상을 순자 앞에 놓자 순자는 멍하니 영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75살의 순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누구야? 너. 우리 집에 왜 있어?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영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쓰라렸죠. 영희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영희예요. 며느리 영희. 며느리. 우리 민수가 장가 갔나? 언제? 순자는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그만 그릇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영희의 눈가가 살짝 떨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영희는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영희를 보며 갑자기 환하게 웃었죠. 미안해. 딸아. 엄마가 또 실수했네. 너 학교 늦는다. 빨리 가렴. 순자가 영희를 딸로 착각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밥을 퍼왔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순자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남편 민수의 전화였어요. 여보, 어머니는 어떠세요? 똑같아. 매일 똑같다고. 영희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 내려왔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내려갈게. 언제?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이해해줘.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온 영희는 순자가 TV 리모컨을 뜯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만지시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상한 게 여기 붙어 있네. 순자는 리모컨의 건전지 부분을 억지로 뜯어내려 했어요. 영희가 재빨리 달려가 리모컨을 빼앗자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내 물건인데 왜 가져가? 도둑이야. 어머니 저 도둑 아니에요. 며느리 영희라고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영희를 완전히 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때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치매 환자들을 객관적으로 돌볼 수 있었는데 막상 가족이 되니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은 채로 나온 거였어요. 영희가 뒤처리를 하고 있을 때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영희가 황급히 달려가 가스레인지를 끄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영희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영희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순자의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순자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살아계셨던 거죠. 저녁이 되자 영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집안을 뒤졌어요. 옷장의 옷들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순자가 잠들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수의 월급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정부 지원도 있지만 대기 기간이 몇 년씩 걸린다고 했어요. 영희는 간호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났던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치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표정이었죠. 이제 자신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서운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깊은 밤 영희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민수의 월급, 그리고 순자의 병원비와 약값을 계산해 보니 매달 적자였어요. 게다가 영희 자신도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가족이 모두 망한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순자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수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올 리도 없었고요. 새벽 2시경 순자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희가 황급히 달려가 보니 순자가 이불을 모두 벗어던지고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내 반지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준 금반지 말이야. 순자가 말하는 반지는 진작에 팔아서 병원비로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같이 찾아봐요. 지금은 주무세요. 앉아. 반지 찾을 때까지 안 잔다고. 순자는 영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옷장을 헤집었습니다. 영희가 억지로 순자를 침대로 눕히려 하자 순자가 영희의 팔을 핥히었어요. 나야. 영희의 팔에 긴 상처가 났습니다. 순자는 그런 영희를 보며 무표정하게 웃었죠. 누구야 너?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있어? 영희는 팔에 상처를 누르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45살이지만 50대처럼 늙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마을 이장의 부인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영희의 상처난 팔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야, 팔은 왜 그래? 어머니가 밤에 깨셔서 실수로 그랬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고충은 모두가 아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동네 김씨네도 비슷했어. 결국 요양원에 모셨더라고. 요양원은 너무 비싸서. 그래도 영희 너까지 쓰러지면 안 되잖아. 한번 알아봐.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가까운 곳은 모두 대기자가 많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민간 요양원은 더 비쌌습니다. 그때 순자가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어젖혔습니다. 밥 안 줘? 배고파. 어머니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언제? 난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영희는 또다시 밥을 차려줬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던져버렸어요. 이 밥 왜 이래? 맛없어.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꿇고 밥알과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둠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어. 영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요양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당신이 내려와서 돌봐. 나 정말 한계야. 영희야,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승진하면. 언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해?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허탈함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영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상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 산에서 길을 잃은 노인 같은 키워드들이었어요. 뉴스 기사들을 읽어보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길을 잃는다면? 영희는 자신의 생각에 놀라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순자는 또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죠.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민수야, 민수야. 영희는 지쳐서 더 이상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자가 하고 싶은 대로 두었어요. 새벽 4시 순자가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 앉아 차가운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생활이 몇 년이나 더 계속될까? 10년? 20년? 그때 갑자기 무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깊은 산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오두막도 있었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를 그곳에 잠시 두고 온다면? 영희는 자신의 생각에 소스라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 찾아줄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는 잠시만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영희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생각은 뿌리를 내린 상태였어요. 새벽 5시 영희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순자를 산속에 두고 오는 계획 말입니다. 미친 생각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며칠만이라도. 그럼 누군가 찾아줄 거야. 영희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마을 뒤편에 산이 보였어요. 저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영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니 집이에요.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은 서울인데? 순자는 서울에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기억은 뒤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순자가 또 그릇을 엎질렀습니다. 이번에는 국그릇이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영희의 손에 튀었습니다. 야, 영희가 아픈 손을 흔들자 순자는 무표정하게 웃었습니다. 뜨거워? 그럼 조심하지 그랬어. 영희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순자는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요. 점심 무렵 영희는 차를 가지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에게는 장 보러 간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그 산길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올라가니 오래된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10년 전쯤 산림청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휴대폰 신호도 약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낡은 의자 하나와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이 있었어요. 여기라면 며칠 후에 누군가 찾을 때까지는. 영희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계획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마을 상점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료품을 샀어요. 며칠간 외출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 프로젝트가 급해서.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려? 응, 들려. 어머니는 어때? 똑같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영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이 이제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행동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깨어 있으면서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옷장의 옷들을 모두 꺼내서 바닥에 널어놓기도 했습니다. 내 옷이 없어. 누가 가져갔어? 순자가 소리를 지르자 영희의 신경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옷은 여기 다 있어요. 이건 내 옷이 아니야. 내 파란색 치마는 어디 갔어? 순자가 말하는 파란색 치마는 30년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진작에 없어진 옷이었어요. 내일 찾아봐요. 지금은 주무세요. 앉아. 옷 찾을 때까지 안 잔다고. 영희는 정말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어요. 새벽 4시 순자가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 앉아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해야겠어. 영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할 거였어요. 치매 환자들은 차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 오두막에 순자를 두고 올 거였어요. 며칠 후에 수색대가 찾을 거야. 그때까지만, 잠시만. 영희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순자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싶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두막에는 물도 있고 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순자 어머니를 죽이는 거야. 영희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자신을 설득했어요. 새벽 5시 영희는 가방에 물과 비스킷 몇 개를 넣었습니다. 순자를 위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음식으로는 며칠을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결심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안정됐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드라이브 하실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환자라도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어디 가는데? 산으로요. 예쁜 곳 보여드릴게요.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영희는 순자를 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외출로 보였을 거예요. 누구도 이것이 마지막 드라이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영희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경치가 참 좋구나. 여기가 어디야? 곧 도착해요, 어머니.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백미러로 순자를 보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분 후 차는 오두막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잠깐 내려서 구경해요. 여기가 어디지? 집이 하나도 없네. 순자는 조금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어요. 오두막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문짝도 반쯤 떨어져 나가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영희는 순자를 오두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세요. 제가 차 정리하고 올게요. 영희는 준비해온 물과 비스킷을 순자 옆에 놓았습니다.
순자는 영희를 빤히 쳐다봤어요. 얘야. 집에 언제 가? 곧 갈 거예요. 영희는 더 이상 순자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오두막을 나와 차로 향했어요. 얘야. 어디 가? 나 혼자 두고 어디 가? 순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영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발. 곧 누군가 찾아줄 거야. 영희는 중얼거리며 차를 돌렸습니다. 백미러의 순자가 오두막에서 나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영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핸들이 눈물로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차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영희는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텅 빈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순자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다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녁 무렵 마을 이장 부인 정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소리가 안 들리더라.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병원? 무슨 일이야?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병원에서 하룻밤 지내실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가끔은 그런 것도 좋지. 영희, 너도 쉬어야지. 정숙이 돌아간 후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들키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영희는 처음으로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어요. 평소라면 순자가 시끄럽게 해서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순자가 떠올랐거든요. 지금 혼자서 무서워하고 있을 모습이 상상됐어요. 괜찮을 거야. 내일이면 누군가 찾을 거야. 하지만 그곳은 정말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등산객들도 잘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순자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푹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실종됐다는 소문이었어요. 영희는 집에서 나가 마을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오시다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에이고, 큰일이네.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동네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순자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마을에서 연락받았어.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응. 병원에서 나오시다가 영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내려간다. 경찰에는 신고했어? 아직 왜 안 했어? 빨리 신고해야지.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나오시는 길에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정확히 어느 병원이죠? 영희는 시내의 한 병원 이름을 댔습니다. 경찰은 그곳에 연락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영희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수색대가 조직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소방서,
경찰이 합동으로 순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색 범인은 병원 주변과 마을 일대였습니다. 아무도 영희가 순자를 산속에 버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희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순자의 이름을 부르며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순자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수색 이틀째, 서울에서 만석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78살의 만석은 아내 순자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차를 몰고 온 것이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파른 사이에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만석은 영희를 빤히 쳐다봤어요. 병원에서 나오다가 실종됐다고 했지? 네, 정기검진을 받고 나서 어느 병원이야? 영희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만석은 즉시 그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희야, 이상하네. 병원에서는 순자가 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갔는데요. 접수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없대. 날짜를 잘못 기억한 거 아니야?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였어요. 아, 맞다. 예약만 하고 못 갔어요. 어머니가 가기 싫다고 하셔서. 만석은 영희의 말을 의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그때 마을 이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석이 형,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서방이 그러는데 그저께 영희가 차로 산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하네. 영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산? 어느 산? 만석이 물었습니다. 마을 뒤편 깊은 산 말이야. 혼자 가기엔 이상한 곳이지. 이장의 말에 만석은 영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야, 그날 약초 캐러 갔어요. 어머니 몸에 좋다고 해서. 약초? 영희가 약초를 알아? 만석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영희는 간호사 출신이지만 약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영희의 대답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만석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녁에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의 긴장감을 즉시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만석은 민수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영희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만석은 병원 일과 영희의 산행에 대해 설명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도 괴로웠지만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직접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김서방, 영희가 산으로 간 걸 정확히 언제 봤나? 그저께 오전이었지. 10시쯤 혼자 차 몰고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 혼자? 응, 혼자.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 영희가 산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만석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영희가 순자를 두고 혼자 산에 갔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오후에 만석은 영희를 다시 불러 추궁했습니다. 영희야, 정직하게 말해. 순자를 어디 두고 왔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서방이 너 혼자 산에 가는 걸 봤다고 하네. 순자는 어디 있었어?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셨어요.
그럼 왜 병원에 갔다고 했어? 만석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왜? 왜 거짓말을 했어?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석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의 진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 주세요. 경찰이 다시 와서 영희를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자세하고 강도 높은 조사였어요. 부인, 처음 진술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를 잠시 혼자 두고 나갔어요. 어디에? 산에. 드라이브 하러 갔다가 어느 산입니까?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어요. 마을 뒤편 산이에요. 어머니가 바람 쐬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 나갔는데 돌아보니 안 계셨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수색 지역을 그 산으로 확대했습니다. 만석은 영희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영희야,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만석은 더 이상 영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의 실종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영희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아버지, 그럴 리가요. 영희가 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 만석은 잠들지 못하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무서운 추측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영희가 순자를 일부러.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색 사흘째 오후 산속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대가 마침내 오두막 근처에서 순자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순자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환자 발견.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순자는 헬리콥터로 응급 이송됐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만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아팠지? 하지만 순자는 만석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치매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만석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살아 돌아왔지만 상태는 전보다 더 안 좋아 보였거든요.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산속에서 며칠간 혼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됐어요. 회복 가능성은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희는 병실 밖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자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이었어요. 저녁에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부인, 어머님이 발견된 곳이 부인이 말씀하신 장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한데요? 영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냥 그 근처를 자주 가봐서 자주 가신다고요? 왜 그곳을? 산책 때문에
경찰은 영희의 대답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날 밤 만석은 병원에서 아내를 지켰습니다. 순자는 잠꼬대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만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만석은 영희를 병원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영희야,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겠어. 아버지, 순자가 그곳에서 발견된 건 우연이 아니지? 내가 거기 두고 온 거 맞지? 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이라도 쉬고 싶어서.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순자를 산속에 두고 온 일, 거짓말을 했던 일, 모든 것을 말했어요. 만석은 영희의 고백을 듣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가 우리 순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잠깐만. 잠깐만? 그 산속의 치매 환자를 혼자 두는 게 잠깐만이야? 만석의 목소리가 커지자 병원 복도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급히 달려와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민수야,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아? 우리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왔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영희야, 정말이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만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넌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 아니야. 순자를 그렇게 대한 사람은 내 며느리가 아니야. 만석은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복도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오후 만석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를 불러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나는 모든 재산을 정리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집도 땅도 전부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저희 가족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가족? 영희가 한 짓을 보고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만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 어머니는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영희도 반성하고 있고. 반성? 들켜서 반성하는 거지. 만석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50년간 모은 재산이지만 아내를 배신한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집을 내놓을 거야. 땅도 팔고.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만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순자를 산속에 버린 영희와 그런 아내를 둔 민수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녁에 영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영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영희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내가 당신을 아나?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싫어. 무서워. 아마도 산속에서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만석이 영희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영희야, 순자 앞에 나타나지 마. 환자가 무서워하잖아. 아버지,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안 돼. 난 널 믿을 수 없어. 만석의 말에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만석은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한옥집과 논밭 3,000평을 모두 매물로 내놓았어요.
이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만석이가 정말 집을 파나? 영희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3대째 내려온 집을 파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아버지를 말리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 집에 순자를 버린 며느리가 살 자격이 있어?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 거예요. 믿을 수 없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만석은 이미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재산 기부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치매 환자 돌봄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병원에서 순자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를 보면 여전히 무서워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자꾸 와? 순자가 영희를 가리키며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간병인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의 며느리분이세요. 며느리? 난 며느리 없는데. 순자의 기억에서 영희는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서운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영희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몰랐어요. 오후에 만석이 민수와 영희를 병원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만석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치매 환자 돌봄 지원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내용을 설명했어요. 총 재산 가치는 1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모두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됩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살아. 남의 재산에 기대지 말고. 만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희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순자가 산속에서 며칠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봐. 만석은 영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기억도 못 하실 텐데. 기억 못한다고 고통이 없었다는 거야? 무서움이 없었다는 거야?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의 말이 맞았거든요. 변호사가 서류에 만석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재산 기부가 확정됐어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영희와 민수는 집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영희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 리도 없고, 민수도 지쳐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주 휴가를 내는 바람에 상사의 눈총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네. 정말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가족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를 왜 그렇게 했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정말 한계였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산속에 버리는 게 말이 돼?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순자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는 건 말이야.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좋겠어. 이장의 말은 사실상 마을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게 됐어요. 오후에 만석이 마지막으로 집에 왔습니다. 순자의 옷가지를 챙기러 온 것이었어요. 만석 아버지. 영희가 불렀지만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방에서 옷들을 가방에 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으세요?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야. 난 그냥 내 아내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만석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순자 앞에 나타나지 마. 환자가 무서워한다고. 어머니는 제가 돌볼게요. 정말 잘 돌볼게요. 안 돼. 나는 내게 순자를 맡길 수 없어. 만석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한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 그게 내가 해야 할 속죄야.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텅 빈 집에서 막막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집도 땅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영희가 저지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희도 파트타임으로 간병인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어머니 소식을 알아봤는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으시잖아. 순자는 현재 서울의 한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만석이 기부한 돈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영희와 민수의 면회는 철저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영희는 매주 병원 앞까지 가서 멀리서나마 순자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간병인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순자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간병인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가끔 제 이름을 부르신다고 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나쁜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도 조금씩 떠오르시나 봐요. 이 소식에 영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 영희는 용기를 내서 만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순자를 다시 돌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어요. 아버지께 저는 지난 반년간 매일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만석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만석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78살의 나이에 아내를 돌보는 스트레스가 쌓인 결과였어요. 영희와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석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병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만석의 의식이 돌아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눈을 뜬 만석은 민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순자는 어떻게 됐어? 만석의 첫 걸정은 아내였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돌볼게요. 정말 잘 돌볼게요. 만석은 영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영희야, 네, 아버지. 넌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야? 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만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지나쳤나 보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를 혼자 돌보는 게 정말 어려웠을 텐데. 아버지,
내가 더 자주 내려갔어야 했는데, 민수도 더 도와줬어야 했고, 만석은 자신도 순자의 돌봄에서 도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영희에게만 떠넘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산에 버린 것은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영희의 눈물을 본 만석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반년간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만석은 퇴원했습니다. 영희와 민수가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은 이미 새 주인에게 팔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서 사세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야. 순자 옆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만석의 말에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함께 살아요. 어머니도 모시고. 너희가 순자를 돌볼 수 있겠어? 네, 제가 간병인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를 정말 잘 돌볼 수 있어요. 만석은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순자를 돌보기에는 이제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영희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영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한 달 후, 네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순자는 영희를 조금씩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영희야. 밥 줘. 순자가 영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희는 감격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순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영희는 이제 진정으로 순자를 돌봤습니다. 예전처럼 짜증내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간병인으로 일하며 배운 경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민수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돌봤어요. 주말마다 순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옛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만석은 가끔 영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영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순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살았지? 오래됐어요, 어머니.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거겠지. 순자의 말에 모든 가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영희는 밤마다 순자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던 일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어요. 순자가 편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잠들어 있었지만 영희는 매일 이렇게 사과했어요. 그렇게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함께 노력하며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